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7월 10일자 7월 둘째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노동 관련해서도 지금 거제에 있는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달려가기도 했었고 많은 사안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5가지 뉴스를 선별하면서 조금 이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정치면 소식 준비했는데요. 뉴스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7월 1일부터 지방선거가 끝났고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곳곳에서 그 소식을 좀 전해 듣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데 잡음이 많다, 이 다툼이 좀 많다, 이런 소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이 수도권만 하더라도, 경기도 권역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동수로 구성이 된 지방의회가 정말 많아요. 그럼 이제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 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건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들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이 다툼과 알력이 심하다는 거죠.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울산의 북구의회에서 진보당 소속의 강진희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국민의힘의 김정희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뭐지? 물론 울산이 진보당이 강한 곳이기는 하지만 울산의 북구의회에서는 진보당이 다수당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울산의 이 북구의회는요, 모두 9명의 의원들이 있는데요. 4명은 국민의힘이고 또 4명이 민주당이고 4대 4죠. 그리고 1명이 진보당의 강진희 의원이에요. 강진희 의원은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전에도 2번 당선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3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당선이 되었을 때에도 부의장을 역임했던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1의 구도에서 진보당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건 쉽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울산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본 건 아니고 기사만 봤던 거라서, 그리고 이 기사도 제가 원래 5가지 매체를 쭉 점검을 하면서 뉴스를 고른다고 했는데 그 매체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보다가 이제 보여가지고 찾아봤는데 저는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를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첫 번째 정치 뉴스로 꼽았던 겁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진보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진보당 의원이 정확하게 캐스팅 보트를 쥔 거잖아요. 4대 4대 1이기 때문에 진보당 의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판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보니까 의장 후보를 선출을 할 때에는 진보당의 강진희 의원이랑 민주당 소속의 의원 2명이 출마를 했고요. 부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국민의힘에서만 부의장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대요. 아마 이제 저간의 사정은 기사 안에서도 확인이 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했던 이유는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전반기 의장은 민주당에서 하고 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에서 한다. 그럼 전반기 부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하고 후반기는 민주당에서 부의장을 한다.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이런 어떤 그 합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전반기에 진보당 의원을 의장으로 이렇게 했던 것과 관련해서 약속을 어겼다 라고 해서 이제 부의장 투표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대략 이제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저는 진보당 당원이기도 하거니와 진보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죠. 지금까지 진보정당은 진보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 그리고 이전에 통합진보당, 그 전에 민주노동당, 아마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게 2010년도에 있었던, 지금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일 거예요. 야권연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고 대규모로 힘을 모아가지고 그때가 지방선거였거든요.
정부였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요. 이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양당이 야권 연대를 대대적으로 펼쳤죠. 그리고 2년 후에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으로 더 커졌고, 이때도 야권 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정의당과 진보당 분열되기 전에 통합진보당이 13명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이런 경험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연대를 했던 경험은 많았는데, 사실 뭐 국민의힘은 그 역사적 연원과 배경을 놓고 보더라도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울산 북구의회는, 저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소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울산 북구 이외에도 진보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에서는 아마 비슷한 구도가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가능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찾아보게 된 이유도,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 기사를 보다가 민주당의 어떤 분이 항의를 했더라고요. 아니, 진보당 이럴 수 있어? 울산 북구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봤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당은 예를 들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과도 협의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뭐 저는 답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지금까지의 이 정치와 관련해서 좀 이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도권의 상황과 영남과 호남의 상황이 통째로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는 늘 뭐 지금은 정당의 이름이 계속 바뀌더라도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할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늘 팽팽하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지층들은 40% 이상에서 단단하게 있으면서 진보 정당들이 사실은 이 세 번째 역할들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호남으로 가보면 사실은 민주당 1당 체제였고, 영남으로 가보면 국민의힘 1당 체제였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체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도권에서 비교를 해보면 비등비등해 보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차별성이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조금 더 그래도 진보정당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렇게 가보면 호남에서는 그냥 민주당이 그 지역의 토 세력과도 같은, 왜냐하면 엄청난 기득권 정당이잖아요. 영남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똑같은 역할을 하죠. 즉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각각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이 수구, 보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균열이 일어났던 게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죠. 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호남은 그대로 지금까지 민주당 1당 독식 구도가 이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조금씩 더 세를 불려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하나였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국적으로는 제3당이지만 호남과 영남에서는 제2당이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다음에 민주노동당,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 다음에 민주노동당, 이런 그 판단을 받기도 했는데,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민주당이 영남권에서 약진하기 시작하면서, 근거지를 찾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영남권도 수도권이랑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제2당이 아니라 제3당으로,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4년 전에 있었던 지난 지방선거가 아닐까 싶어요. 부산의 대부분, 그리고 울산은 울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5명 모두 경남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되고 당선이 됐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4년 만에 다시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버렸죠. 이런 어떤 그 역사적 과정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번에 호남권에서도 지역구에서 진보당 광역의원들이 전라남도에서 2명, 전라북도에서 1명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이랑 1대1로 붙어서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 대단하죠. 이런 것처럼 호남이나 영남권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1대1의 구도로 맞서 싸우는 것이 선거나 정치의 어떤, 그러니까 진보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방향의 한 축일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또 다르죠. 수도권에서는 40% 정도 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단단하게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제3지대, 제3정당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써야 하지? 민주당과의 연대?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일단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당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민주당이 급격하게 기득권화 되었다라고 하는 인상들이 굉장히 많이 좀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고요. 이미 민주당은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5년을 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5년 집권을 했잖아요. 15년 동안, 최근에 15년 동안 집권을 한 거고, 이번 문재인 정권의 5년 집권의 평가가 너무 박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서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으로 다 넘어가게 됐던 거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수구 보수 기득권화 되었다. 이전에 갖고 있던 국민의힘과의 차별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30대 당대표, 물론 뭐 지금 또 굉장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면서 또 굉장히 많이 스스로의 변화를 겪었죠. 젊은 층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양당이 서로 수렴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볼 때 수도권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제 주변에서도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줘야지, 이런 정서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제가 볼 때 그게 완연하게 사라진, 못 찍겠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못 찍겠다. 예를 들면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더 못된 놈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후보군들을 놓고 보면.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분들도 난 차라리 기권하겠다, 못 찍겠다. 심지어는 뭐 저도 비슷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죽기 전에 국민의힘을 내가 찍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볼 수가 없는데, 해본 적이 없고 상상도 못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저도 이제 지역구의 시의원, 뭐 도의원, 시장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콕 집어서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니, 국민의힘 후보가 훨씬 난데 이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경험을 주변에 나눠보니까 제 주변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변화들을 좀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틀과는 또 다른 틀이 형성이 어느 사이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기사를 보고, 아니 어떻게 진보당이 국민의힘이랑 협의하거나 논의할 수 있어? 민주당을 제치고?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기사에서 그 내세울 수 있는 질문이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왜? 수많은 과정들이 그동안 바뀌어온 과정들이 있었다. 이런 변화된 어떤 환경에 또 산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이 좀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꼭 뭐 저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이 뉴스가 그런 어떤 좀 재미난 내지는 고민에 봄직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정치면이나 뭐 노동 이슈나 사실 이슈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제 눈에는 이번 주는 국제 이슈들이 좀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저의 5가지 주간 뉴스 브리핑이 노동, 정치, 사회, 국제, 한반도 뭐 이런 류를 다양하게 포괄하게 하지만, 어느 때는 노동 부분의 5가지 뉴스들, 어느 때는 뭐 사회 분야의 5가지 뉴스들,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간 뉴스 브리핑은 국제 소식으로만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식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국제 뉴스는 아마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된 거긴 한 건데,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죠. 그리고 여기서의 교훈 내지는 우리의 고민은,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분단된 국가이고 이 냉전 체제가 가장 첨예했던 곳이었고 아직도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이런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고민은 좀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든다는 건데요. 첫 번째 소식은 경향신문의 소식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편가르는 국제사회와 모난돌 한국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신냉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신냉전 체제로 접어들어간다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세계화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지? 사실 이 세계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굉장히 이 어렵고 복잡한 학문적 개념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나뉘고 있어서 냉전으로 막 붙었다가 이 냉전이 해체가 되면서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건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고 자본주의 국가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무역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대수출, 수입 이 무역량이 최고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묶였던 체제를 세계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신냉전 체제가 세계화 시대의 종말을 즉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균열들과 견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소련에서 수출했던 수많은 곡물들 그리고 소련의 천연가스라든지 이 자원들이 유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옆에 있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소련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들,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 사이에 여전한 긴장감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 시대의 종말이란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이름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편가르기, 그래서 제목에도 편가르는 국제사회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얼마 전에 6월 말에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죠. 이런 것들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 2010년 이후에 12년 만에 전략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익과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자라고 규정을 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럽과 대서양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편 가르기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세계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정치와 경제가 다 맞물려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오히려 경제 문제 때문에라도 전쟁의 종식이 가까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전쟁의 종식이라고 하는 건 뭐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전망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우크라이나가 동서 우크라이나로 분할이 되면서 휴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들려오기도 하는데 그 또 가장 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에 경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뿌렸던 돈이 다시 이제 그 유동성이 줄어들고 투자된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겪어봤죠. IMF. 이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남아시아에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디폴트, 그러니까 뭐 손을 든 거죠. 우리 예전에 뭐 IMF 이렇게 왔을 때 이 디폴트를 공식화했고요. 잠비아나 레바논,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타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소식은요. 이 스리랑카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로 민중시위가 일어나서 대통령과 총리가 다 그 사퇴하기로 했다고 사임하기로 했다는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전쟁의 종식에 대한 그 요구들이 압력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국제 질서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윤석열 신임 정부도 새 정부도 발빠르게 행보를 갖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방향이 이제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거죠.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부터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고 이때 이제 가장 큰 치적으로 삼았던 게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발을 맞추는 방향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가고 있다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수출과 수입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중국으로 많이 의존되어 있는 수출과 수입 구조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언급들이 대비가 좀 충분히 된 거냐? 이런 어떤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뭐 광물이나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것 같은 주요 우리나라에서 취약 품목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중국에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29.1%, 30%에 달한대요. 근데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은 20% 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이 취약 품목 그리고 취약 품목인과 동시에 꼭 필요한 물자나 자원들이죠. 이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과연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두고 이제 그 한 교수는 한국 정부가 조급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마치 시소를 타듯 전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만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치밀한 전략이 없다는 의미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 이런 경제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뭐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게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었는데 문제는 이 약 5년 만에 이루어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마치고 나서 이게 뭘로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국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튀르키예 이제 기억해 두세요. 터키가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한 지가 좀 꽤 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질서를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질서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규칙을 파괴하는 이런 그 나라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인도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제시했던 모든 규칙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나라의 실리를 챙기는 거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이었잖아요. 여기서 키를 쥔 것은 튀르키예였죠. 결국 튀르키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동의를 했었죠. 실리를 챙긴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어떤 실리를 챙기고 있어요. 노골적인 이 군사 국가화로 예를 들면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엊그제 이제 아베 전 총리의 그 피살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평화헌법을 공공연하게 개헌을 통해서 군사국가로 나아가겠다 이런 그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신냉전, 세계화의 붕괴 이런 것 속에서 일본은 그런 자신의 전략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결국 이제 그 문제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번 기사를 소개시켜드렸던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기사가 조금 길어요. 근데 충분히 읽어보실만 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세 번째 소식도 국제면 소식인데요. 중남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의 콜롬비아에서도요.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좌파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했대요. 근데 이제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눈여겨봐야 될 점이 중남미의 린치핀이라고 이것도 이제 사회과학적 용어, 국제 질서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니까 기억해 두세요. 린치핀 이게 뭐냐면 뭐 우리나라도 자동차 만들잖아요. 바퀴나 부품들을 떨어져 나가지 않게 묶는 고정쇠라고 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나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을 가리킬 때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콜롬비아가 정확하게 이 중남미를 잇는 우리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원래 이 파나마 운하가 콜롬비아에 또 속해 있는 땅이었는데 미국이 이 그 장악력을 높이려고 예전에 50년대니까 60년대니까 이 파나마 이 국가 독립까지 밀어붙이면서 콜롬비아에서 떼냈죠. 그럴 정도로 콜롬비아가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에게 있어서는 중남미의 린치핀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라고 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사용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한반도가 중요한 것만큼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콜롬비아에서 지난달 6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당선된 사람이 도시 게릴라 출신의 좌파인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까지 오면서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이어져 온 중남미의 핑크타이드, 이게 뭐냐면 진보 좌파 정권 물결, 핑크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핑크타이드 물결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남미의 7개국 주요국 가운데 7개국 주요국이라고 하면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 여기서는 이미 진보 좌파 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올해 10월에는 브라질 대선이 있어요. 근데 이 브라질에서도 그 디실바, 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디실바, 우리가 보통 룰라라고 불렀던 이 룰라 대통령의 복귀가 유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요 7개국이 다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뭔가 좀 이 변화,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7개의 나라들 중에서도 린치핀이라고 불렸던 콜롬비아의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죠. 거꾸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기도 하겠죠. 이번에 당선되었던 이 콜롬비아 대통령은요, 젊은 시절에 도시게릴라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보고타 시장 등을 지내면서 온건화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전에 보수 우파 대통령들에게는 차별성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의미 있는 움직임이 뭐였냐면, 당선이 되자마자 선거 공약이었던 바로 옆에 있는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정상화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는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도 국제면 소식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중남미에서 조금 더 이어서 칠레 얘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칠레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칠레에서도 30대 진보 좌파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헌법, 재헌의회를 구성을 해서 헌법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벌써 1년이 지나서 헌법 초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4일날, 7월 4일날 이 개헌안이 마련이 됐는데요. 대통령도, 보리치 대통령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단계를 연다라고 이제 굉장히 감격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이 칠레에서의 개헌의 움직임,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 30대 진보좌파 대통령의 당선은 지난 3년 전 2019년에 그 10월 달에 폭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부터 비롯이 됐죠. 그래서 지난해 5월 달에 재헌의회,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서 모두 15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고요. 이때도 이미 진보, 좌파, 무당파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면서 개헌안이 상당히 좀 진보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 재헌의회 구성 이후에 약 1년 정도를 거쳐서 이번에 개헌안이 나온 거예요. 이 개헌안의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칠레 사회가 지향해 나갈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론의 자유와 임신 중지권, 그리고 공공의료와 교육을 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부 기구 등 모든 공식 조직에 남녀 동수로 고용할 것을 보장을 하고,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원주민, 칠레 원주민에 대한 권리도 자치권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부러운 소식이죠. 물론 이제 이건 국민총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예상하시겠지만 이 변화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개헌안을 준비하면서 갖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논란들도 좀 격화됐겠죠. 피로감도 좀 쌓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민투표에서 또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번 칠레 개헌안은 모두 38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찬반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388개 모두 동의해야 찬성을 찍는 거고, 하나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제 반대를 찍는 투표 형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잘 통과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구심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칠레는 의미 있는 변화와 전진의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이런 발걸음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5번째 소식도 국제 소식이긴 한데 저는 사회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하시는 분들 중에 신혜광, 이은혜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은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3인 가족이에요. 베를린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와 함께,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과 베를린의 소식들을 친근하게 이렇게 많이 전해주시는 분인데요. 이번에 있던 칼럼은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제목이 뭐냐면 누군가의 잉여 음식, 즉 남는 음식은 누군가에게는 양식이 된다, 이런 겁니다.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2년 전이죠. 우리 부부는 우연히 한 어플, 앱을 알게 됐다.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에서 미처 다 소비되지 못하거나 남겨진 식자재를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앱이다. 이거 좋은 것 같죠?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고 원하는 반경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에 이 앱과 연동되어 있는 식료품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호텔, 이런 데가 안내가 된대요. 그래서 이 앱으로 연결된 업체가 다양한 만큼 뭐 내용물이라든지 픽업 시기라든지 픽업 방법 등도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요. 채소나 과일처럼 매일매일 소진되어야 하는 식자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어차피 처리하지 못하면 처분해야 되는 식자재를 3분의 1의 가격,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3, 4유로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한 3, 4천 원? 4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몇천 원 정도의 한가득 이 바구니에 담아준대요. 그래, 이 앱의 이름이 바로 투굿투고라고 합니다. 이 투굿투고라는 요 뜻은요, 뭐 회사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어플의 이름이기도 한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동시에 포장을 해간다. 투고, 우리로 따지면 뭐 뭡니까, 테이크아웃 이런 거 같은 거죠. 포장을 해간다는 투고를 이용해서 포장해서 가져가기엔 너무 좋아요 라는 뜻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벌써 7년 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설립된 회사가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직원이 1,20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커졌겠죠. 유럽의 대도시는 물론 미국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나 아시아에도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도 우리도 약간 비슷한 개념은 그게 있어요. 편의점에 가보시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따로 모아서 싸게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편의점을 넘어서 식당이라든지 식료품 가게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호텔에서는 이게 왜 필요할까요? 호텔에서는 뷔페가 있잖아요. 조식 뷔페, 뭐 중식 뷔페 이런 게 있는데, 뭐 조식 뷔페 시간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다. 3시간 동안 하는데 정확하게 손님이 몇 명이 올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시에 뷔페가 끝나면 이 남은 음식들은 뭐 다 당연히 점심시간으로 그대로 이어갈 수도 없잖아요.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10시가 되면 이 남은 음식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3분의 1의 가격으로 포장해 갈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부도 베를린에서 이 조식 뷔페를 왕왕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에 뜨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상자가 있는데 상자에 남은 뷔페 음식들,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종류랑 상관없이 한 상자 가득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와, 이게 한 4천 원 정도라고 하면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이제 저는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공유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굳이 남지 않더라도 내가 뭐 조금 더 사서 그 어려운 분들, 하루하루 생계 걱정, 끼니 걱정하기에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냉장고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단 1번, 요새 이제 음식값이 막 오른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한민국의 식당을 가면 음식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먹기에는 한 음식의 양이 3분의 2나 절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세숫대야 냉면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좋은 걸까? 라는 고민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1번, 음식의 양을 좀 줄이고 지금보다 3분의 2 정도나 반 정도로 줄이고 음식 가격도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잖아요. 이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동시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기한이 지나거나 폐기할 수밖에 없는 이 음식들이 그냥 폐기 처분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잉여 음식이 또 누군가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곧 이런 어플이 바로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5가지 소식 중에서 4가지 소식을 국제면으로 소개를 좀 해드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도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칠레도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유럽의 베를린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날씨가 무더운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접적인 해외여행의 경험이 또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5가지 소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